한 가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요. 네.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내린 조치가 정확하게 어떤 조치입니까? 예.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뭘 다 안 팔겠다는 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규명해 주시죠. 예, 오늘 제목에도 일본 경제 보복이라고 네, 나와 있지만 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일단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한국에 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네.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규제. 과연 그게 규제인가? 네. 일본 쪽에서 정확한 용어는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수출 규제.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주요한 물자들, 대부분의 이 물자들은 최근에 특히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하이테크 무기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전략 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자들은 각국이 전부 다 그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리스트 중에서 지금 반도체는 어차피 모든 무기에 다 쓰이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세 가지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세 가지 물자를 일단 네. 원래의 일본이 취해왔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일본이 그 세 개의 물자를 포함해서 네. 한국에 여러 가지 물자를 수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3년에 한 번 정도만 신고하면 다른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대하는 조치를 이번에 세 개의 물자에 한해서 일단 원래대로 2003년 이전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길게 되면 90일 정도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유무역 WTO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허술하게 할 리는 없으니까 네. 일단 일본 내부의 행정적인 조치로서 세 가지의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원래대로 딱딱하게 90일 정도로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무슨 우리 일반인들이 좀 그쪽에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그 세 가지 핵심 소재 예. 네.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가 그 화이트리스트는 아닌데 네.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그래서 그나마 수출이 간소하게 이루어지던 것이 네. 그러면 한국은 제외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소재들이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되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일본 정부 나름의 이거는 수출하지 마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겠죠. 우리가 네. 말하는 이른바 그 경제에서도 규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규제. 그러니까 그 금융이면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네. 있을 때 그 네. 규제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물자 자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그 재고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적시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반도체 생산 전체에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 무기로 선택된 것이 이번에 세 가지 물자고요. 네. 말씀하신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에 법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통산성에서 만든 법령이 있고요. 그 이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27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우대 리스트에서 네. 한국을 빼버린다. 그러면 이제 세계 물자에 그치지 않고 약 100개 이상 그 전부는 한국의 산업 경제와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물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타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 세 개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그렇게 이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는 리스트들이 계속 앞으로도 나온다 말씀인가요? 일단 일본은 7월 한 달 동안 네. 여론의 동향을 보고 여론의 여러 가지 동향을 의견을 보고. 수렴한 다음에 네. 8월 중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7월 1일 날 일본이 발표했던 조치고요. 네.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네. 한국에게도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물자를 선택한 것이었죠. 근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건 아닌가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통산성에 거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이든지 내일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민주국가니까. 의견을 수렴한다. 18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뭘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18일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출발선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아시다시피 강제동원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배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판결이고요. 예. 이후에 일본이 말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그러면 다 배상을 해라.
그 근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의 협정에서 유상 2억 불, 무상 3억 불을 받았으니까 네. 그 돈으로 다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한국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좋아. 청구권 협정에서 있는 대로 중재라고 하는 조치를 들어가겠다. 중재는 뭐냐면 한국에서 중재위원을 임명을 하고 일본도 임명을 하고 제3국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절차가 5월 초에 이게 되어서 6월 19일 날 이미 그게 끝이 났고요. 네. 지금 절차의 7월 18일은 마지막 제3국에서 중재위원을 임명해서 중재에서 판정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 중재위원은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 아닌 그렇죠. 이미 그건 첫 번째 수순에서 넘어갔고요. 네. 7월 18일 날 내려지는 부분은 제3국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청구권협정을 놓고 어쨌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드는 작업인 것이죠. 어쨌거나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제외시켰다 하는 얘기는 분명 말씀하신 징용 관련 재판에 대한 일본이 한국을 갖다가 불만스럽게 여기고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부인하기 힘든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7월 4일 날 그 경제통상성 장관이라고 하는 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자기 트위터에서 발표했던 게 왜 그러면 이 조치를 취하게 됐는가. 뒤에 보게 되면 강제동원 재판으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이 되었다. 네. 근데 이건 본인이 나중에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디까지나 수출 관리와 관련된 한국과의 여러 가지 협의가 신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 처리 절차상 세 개의 리스트에서 만들었고 향후에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른바 그 강제동원 재판 문제와는 무관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알고 누구나 느낌상 그건데 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삐졌어. 네. 보복하기 위해서 한국을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한국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가져가 가지고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그렇죠. 그런 거 얘기들도 이런 계속 식으로 이제 흘리면서 흘리는 하는 것이고. 것이죠. 네. 근데 아베 총리가 얼마 전에 후지 TV에서 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국제 협정도 지키지 않는 한국이 과연 뭐 무역 그 관행에 있어서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키겠느냐. 그렇죠. 또 북한 제재에 대해서 동참하겠느냐. 그 얘기는 그냥 팩트로 자기도 시인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지금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이쪽으로 시장 쪽이나 실물 쪽으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타격이 있다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걱정했듯이 타격이 있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주가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매출은 주는데 매출은 주는데 네. 단가가 올라가서 마진이 좋아진다. 뭐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네, 지금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들 좀 보면 네. 실질적으로 생산 차질이 일어나서 뭐 이 물량 기준으로 한 30% 줄어든다. 네. 뭐 이러면 우리나라 GDP가 2%포인트 준다. 뭐 이런 뭐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GDP가 성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드랜딩이죠. 네, 거의 뭐 경착륙 수준인 거고 경착륙 수준이면 네, 기업 이익이 근데 사실 이미 경착륙 수준의 이익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거의. 뭐 무슨 말이냐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벌써 올해 예상하는 EPS 하락률을 계산하면 20% 이상, 예. 많이 보면 25%.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제 성장률 1%대 후반을 예상하고 만든 숫자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럼 0%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50%겠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디램 가격이 살짝 반등 조짐을 보인다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재고도 소진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데 못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일어나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GDP 성장률이 줄어드는 매출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GDP의 영향은. 근데 순이익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뭐 싼 거는 싼 거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싸기 네. 때문에 매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생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익이 줄어드는 폭이 더 많이 줄지만 않으면 상대적인 뭐 매력도가 오케이. 있다 이런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이제 이 일본 관련한 이 주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어떤 언론의 매체가 됐건 뭐가 됐건 논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응을 하자, 맞대응을 하자, 싸우자 이런 쪽과 풀어야 된다 뭐 등등이 있고 한데 이 논의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논의는 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그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서로를 설득시키지도 않고 설득도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왜 미국이 조용하냐 말이에요. 동네방네 다 끼어들고 다 간섭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온갖 뭐 소설을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대응을 보시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 이제 그 한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그리고 예. 이제 외교 당국자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도 예.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제 일본 쪽의 미국 전문가도 한국 쪽의 미국 전문가도 서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만약 오바마 정권이었으면 오바마 정권이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달에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합의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뭐 공공연한 비밀 정도로 얘기되는 것이 결국 오바마 정권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동맹 국가인데 이렇게 이격다짐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 라고 하는 압력이 일건 주요한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정권이 굉장히 그 당시에 네. 우리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느닷없이 그렇죠. 전격적이었죠. 전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 그때 예. 일본에 있었는데 안식년으로 밤에 뉴스를 보면서 이건 누가 페이크 뉴스를 보낸 게 아니었나 위안부 라고 합의 그렇죠. 소식을 그렇게 생각될 들으시면서. 정도로 네, 정말 네. 전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 대신에 이제 다음에 집권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트위터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내서 판문점에서 만날 정도의 도저히 외교 국제 정치의 상식적인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을 관통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미국 국익입니다. 미국의 그 국익도 다른 것들 동맹이라기보다는 오로지 경제로 지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그리고 그 경제를 떠받치는 자기한테 유권자가 되는 사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맹도 돈으로 계산해서 일본에도 지금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게 한국처럼 방위비 분담액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도대체 트럼프 정권에는 특히 재선을 향해 뛰고 있으니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물론 전혀란 말은 연구자로서는 그렇게 합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도 지금처럼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김현정 통상에서 본부장이 네, 봤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 네,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액션을 취한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미국도 어차피 관망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그 부분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하는 변수는 절대로 개입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음모론적으로 네. 사실 최근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상당히 뭐 흔히 말하는 남남 케미가 좋았잖아요. 뭐 골프도 몇 번이나 치고 브로맨스 식사도 모델이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본이 그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일정 부분 이제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 미국이 중국에게 이 화해에 제재하는 부분들이 국가 안보라는 그런 어떤 뭐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똑같은 논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이 일본의 현재 상태를 이제 공격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어떤 제재 부분에서도 일종의 자가당착, 모순이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트럼프가 말씀하신 국내적인 편익이 별로 없고 굳이 끼어가지고 나올 것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중국에게 하고 있는 거에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는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물 경제는 문외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2003년이라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03년. 2004년부터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면 사실상 한국의 부품 산업이 일본과 완전하게 결별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계속 일본 쪽에 묶어두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에서 그렇게 일본에서 부품 소재 산업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문호를 개방한 느낌. 그 말은 곧 향후에도 한국의 반도체가 발전하더라도 일본과의 결합도를 결코 낮추지 않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럼 이번의 조치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인 것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건 좀 무서운 시나리오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을 드린 제가 유학을 처음 간 게 1987년이었거든요. 87년에. 네. 그때는 정말 일본이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였었고 그렇게 위대한 일본 경제, 뭐 한국은 그때는 정말 뭐 엄청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네. 근데 그러던 일본이 이후에 이렇게 몰락하면서 이런 잃어버린 10년, 이게 20년, 30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저같이 일본의 경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결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우리가 잠식해 들어간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본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했는데 네. 한국을 더 이상 키워주기에는 아니면은 거느리기에는 대단히 불편해졌다.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2012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외무대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기억이 나는 게 앞으로는 한국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려란 단어. 근데 이 배려는 우리도 쓰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조금 이렇게 그 무게감이 있는 단어. 배려라는 단어.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은 일본이 보통의 이웃 나라로서 과거 식민 지배라든지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봐주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고 거의 이제 한국과는 대등한 관계로서 자기들이 할 말은 하겠다. 그런 느낌이 참 저는 인상 깊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후의 상황은 지금 7년 뒤에 전개된 오늘날의 모습들은 거기에 2012년의 그 발언과 저는 이렇게 겹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말씀하신 김에 이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식의 그걸로 해서 네. 자 그거 왔는데요. 이게 뭐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그렇게 또 뭐 가는 관행적으로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인데 네.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꼭 그렇게 독도에서 한국령이라는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네.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저는 왜 갔는지 자서전을 읽어봤거든요. 네. 대통령 자서전은 제가 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요. 네, 근데 네. 읽어봤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왜 갔는지 네. 그리고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뭘 얻은 거는 저는 없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당시 한국의 진보 보수할 거 없이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지금 옛날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조갑재라는 분 아시죠? 예. 그런 분마저도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갔는지 난 이해하기 어렵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라면 당시에 독도 방문은 전격적이었던 만큼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뒤에 진하게 여운이 남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뜨악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7년 동안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마치 지금 이 일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보복의 시작이 마치 MB가 독도에 방문하면서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그건 오해할 수 아니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지만 네. 그때 일본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제가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천황 발언이 있었습니다. 천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독립기념관에 가서 사죄를 하면 문제가 풀릴 거다. 이게 두 가지 같이 겹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가 간에 이런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뭐 저 징용 관련한 그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야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 어느 양국에 저쪽은 또 우리 한국을 괴롭히겠다고 아닌 게 아니라 칼집에서 칼을 뽑은 게 아니고 살짝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비교하자면은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칼집 안으로
넣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창피하지 않고 네. 그렇지. 명분이 없거나 명분이 야 그럴 거면 빼서 무라도 베야지 이건 뭐야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 뉴스거리도 안 나오고 유야무야 이렇게 묻혀가는 게 또 그렇게 또 세상사 굴러가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보복할 거야 대응할 거야 해갖고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장 교수님 보시기에 어려운 질문인 건 압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양국 간이 여기서 더 악화된다기보다도 그래도 좀 이렇게 덮어가는 코스를 밟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저는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할 때 이미 네. 칼을 뽑았다고 그랬는데 아직 네. 완전히 안 뽑으셨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지금부터 계속 이제 일본은 칼을 계속 뽑을 거고 뭐 하루에 1cm씩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뽑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일본 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이 있을 거고 한국 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바라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칼을 뽑으려고 할지도 모르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칼을 뽑게 되면 그냥은 정말 꽂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7월 말까지가 저는 오히려 7월 18일보다는 7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참여연 선거에서 만약 안정적으로 예상했던 정도로 많이 의석을 잃지 않는다. 그럴 정도면은 일단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국내적으로 그 강경책을 취하는 요인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한국 쪽에서도 지금 당장 기업에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 자체가 계속 논의되면서 아시다시피 경제도 심리라는 얘기를 하듯이 네. 그거는 네. 정치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유권자들의 동향을 나타내는데 일단은 참여연 선거를 넘어가게 되면 네. 일본 정부도 일정 정도의 여유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고된 대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 이거는 이제 법령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까지의 시간에서 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입구를 마련하는, 그러니까 입구까지 가는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잠시 좀 쉬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작하자마자 교수님만 막 계속 30분 내내. 보시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 많이 여쭤보는 예.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박정현 박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사안이 터졌던 거는 지난 7월 둘째 주 월요일이 아니거든. 그 전에 터졌는데 이게 시장은 네. 시황에서나 뉴스에서 주가가 막 급락합니다. 환율이 막 뜁니다. 일본 핑계를 댔다고. 그러니까 지난주는 걔한테가 왜 이번 녹화일 기준으로 왜 7월 둘째 주부터 난리를 쳤냐고. 그냥 핑계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수출 규제가 발표한 건 7월 4일인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발동되는 거. 예, 발동되는 거 그랬고. 근데 이제 시장은 왜냐면 이제 사실 저도 이게 뭐 무슨 영향이 있어? 약간 조금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 네. 임팩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시장의 관심이 이제 일본보다는 조금 미국하고 중국 쪽. 그다음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7월 5일 금요일 날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약간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월요일 날 오히려 고용지표 영향이 컸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월요일 날 이제 주가 폭락한 이유도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네. 일본의 보복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고용지표 갑자기 잘 나오니까 금리 안 내릴 것 같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50bp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거 잘하면 뭐 아예 못 해주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 주말을 지나면서 상당히 다 이제 악재 일변도로 바뀌어버린 게 이제 주말 사이고 월요일이 특히 이제 많이 망가졌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 시장을 논리로 설명이 되나요? 뭘 지금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 너무 지금 많기 우리 때문에. 이 네 명 중에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 유의스럽게 하시면 안 돼. 지금 저는 한국 시장 저기- 얘기하기가 요즘에 한국 시장을 한국 시장 다른 시장은 정말 논리대로 갑니다. 다른 시장은 심지어 중국도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데 예, 논리대로 가요. 근데 한국 시장은 정말 스토리텔링이 정말 심하다. 뭐 바이오주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이제 신뢰도 다 잃었다. 그래서 폭락시키고 또 뭐 됐다. 그럼 또
튀우고 그거를 갖다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건 한국 시장 보고 있어요. 자조적인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연초에 뭐 시장 보면서 네. 작년에 워낙 한국 주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더 나빠질 게 있겠냐라고 조금 낙관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어쨌든 지수는 작년 말보다는 좀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 주식을 꼴도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뭔가 호재가 있었을 때는 못 쫓아가. 악재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쫓아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장 자체가 그 뭔가 안 되는 시장, 진짜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뭔가 글로벌리 호재가 나올 때 교묘하게도 국내에서 악재가 터져요. 그래서 글로벌 호재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있나요?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투자를 안 있겠고. 하니까. 즉 우리나라에 돈 있는 기업이 예. 설비 투자도 안 하고 네네.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는데 그렇죠. 주식은 왜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 투자를 안 하고 해외 가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 그 방법이 지금 딱 보이는 맞습니다. 뭐 플랫폼인데요. 뭐. 지금 그런 얘기 이제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맞나요? 아니, 아무튼 네. 네. 그러니까 해도 되는 사실 타이밍이죠. 저도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맞아요. 지금 국내에서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뭐 탈한국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유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팩트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설비 투자의 마이너스 감소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정말로 뭔가 투자를 땡겨는 한 푼도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줄이고 해외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외 기업들을 이제 M&A 하는 형태로. 인수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접 투자 금액은 거의 그냥 뭐 똔똔이에요. 그냥 뭐 스테이, 그냥 옛날 수준과 다름이 없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기업들 입장에서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영 환경들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저 요즘 말을 하기가 두려워요. 저도 지금 악플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저희도 요즘에 이제 포트폴리오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 매니저하고 야 우리 이거 안 되는 한국 주식 가지고 안 되는 시장에서 종목 골라 본다 한들 안 되는 시장에서 무슨 종목이 나오냐. 차라리 이제 우리 한국 주식 하지 말고 해외 주식 하자. 뭐 해외 ETF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저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탈한국이라고 하는 큰 흐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호재 못 받아들이고 또 교묘하게 뭔가 또 악재가 쏟아질 때 같이 당해버리고 이게 근데 참 그게 안타까운 또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기업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금방 바뀌죠. 예. 언제 나와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박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진짜 본격적인 하반기지 않나요? 주식시장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지금 미국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미국 주식이에요. 한국 주식 아니에요. 예. 따로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따로 봐야 되는 제가 시장이야?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저도 미국 주식은 간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은 간다. 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사실은 지금 그 미국 주식을 움직이는 그 두 축이 하나는 금리 정책이고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주식시장에 나쁘질 않아요. 일단은 금리는 지금 7월 말에는 한번 인하해 줄 거고 그리고 이미 지난번 6월 말에 있었던 그 점도표에서 지금 연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로 많은 그 연준 위원들이 이미 점을 찍어 놓은 상태예요. 네. 그 얘기는 금리 인하를 단번에 그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증언한 것도 6월 달 고용지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이만큼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도 알고 연준도 알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치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번 인하가 뭐 언제 있을지에 대한 고민일 거지. 적어도 뭐 연내는 한 번 더 있을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풀리기 때문에 위험 선호에 대한 센티멘트는 계속 자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에서 중국하고 협상이 뭐 잘 안 되거나 뭐 뭔가
이슈가 불거지고 하면 그때 한 번씩 이게 푹푹 주저앉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중국 뉴스는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수면 아래로 가 네. 있는. 그리고 내년 대선 때까지 그냥 중국 얘기는 잊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사에 지금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또 이제 일본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쓱 화웨이에 대한 그 규제한 부분도 그러세요. 조금 약화시켜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관세 25% 부과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부 품목도 낮춰졌어요. 근데 이게 또 근데 재밌는 게 뭐가 뭔가 요 대목에 하실 말씀이 네, 있을 것 조금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결국은 엔화 약세잖아요. 그래요? 엔달러가 75엔 갔던 게 100엔으로 훅 넘어갔어요. 125. 125까지 갔고 지금은 뭐 다시 내려왔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거는 달러화의 강세를 용인해주는 카운터파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갑자기 엔화가 달러화 대비 70에다가 125 하면 이거를 참아준다라는 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제가 뭐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본과의 어떤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게 이제 오바마 정권 때 예.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트럼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자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든 우방 국가라 하더라도 지금 하물며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뭐 유럽도 지금 다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하의 일본도 미국하고 뭔가 이익이 국익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양보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 골프도 치고 벙커에서 자빠져 갖고 덕은 네. 봤어. 왜냐하면은 트위터에 네. 대놓고 차이나 인 유럽은 환율 조작하는데 그리고 아더스 기타에 들어가더라고 일본은. 네네. 그게 이제 골프 비용은 뽑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에게는 좀 못 뽑았지만 다른 국가 대비로는 선전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미국에게 어느 정도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의 무기는 받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우리 국익, 미국의 국익을 일본이 뺏어가는 거는 내가 용인할 수 없는데. 그냥 뭐 우리 말고 뭐 한국이든 누구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든지 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충분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트럼프 이후에 아마 내지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하면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램덕이 오면은 그때 서질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 좋은데 금리는 인하하겠대. 네네. 달러화는 또 강세로 가는 게 싫어. 그러니까 약세로 가겠대.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 상황하고 사실은 통화 정책하고 이 달러화가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진짜로 달러화가 훨씬 강세로 갔을 것 같아요. 현재. 예.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연준을 쪼고 뭐 파월하고 전화도 몇 번 했더라고요. 그 파월의 일정이 사후적으로 공개되는데 지금 벌써 2번씩이나 파월하고 트럼프가 직접 전화했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연준을 몰아붙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봤었을 때는 연준은 그냥 그 처음에 중립금리 했던 3% 근저리에는 가져가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진짜로 그냥 자기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경제도 좋고 달러 강세는 최대한 립서비스에서 막고 금리도 안 올리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선을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에 후폭풍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뭔가 맞닥뜨려야 되는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될 거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였을 때하고 지금 펀드 매니저가 된 입장에서 제일 다른 게 네. 저는 당장 내일 또 이제 주식을 더 사야 되냐, 여기서 더 사야 되냐, 채권을 뭐 줄여야 되냐, 이 고민을 사실 한단 주식?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든 뭐 해외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네. 할 거냐, 결국 그 고민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은 이제 또 버블을 만드는 상황, 유동성이 또 어떤 형태든지 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라는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금리도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거든요. 오늘 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아마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저는 이 한국은행도 다음 주에 금리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요? 연준보다 먼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 간이 될까? 왜냐하면 이제 7월 말에 이재열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확실시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선제적으로라도 했다라고 광을 파는 게 낫지. 뻔히 아는데 8월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8월에는 금리 내린다. 인하한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전 국가 모든 나라들이 이제 윤전기를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게 뭐 주식이나 채권 어디를 먼저 할 건지를 볼 건데 그 위헌자 선덕하고 안전자 선덕.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상황 보게 되면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가요 지금.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그 동안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기대 수익률의 크기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채권 금리들이 일정 부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면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번 인하가 곧바로 와주면은 시장이 계속 갈 건데 만약에 그 다음번 인하가 한 번 인하하고 조금 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제가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간 전망대 나오니까 다음번에 나와서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다음번 주간 전망대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채권 쪽보다는 주식 쪽이 조금 더 기대도 높지 않을까 나름대로 싶고 불리시하게. 역시 국내 주식보다는 그래도 해외 주식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하 교수님 네. 마지막 클로징 멘트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출 규제라든지 제가 한일 관계 역사 분쟁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예. 지금 7월의 사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큼 일본이 한국을 견제할 만큼의 국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의 향후 전개와 상관없이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굉장히 귀중한 학습의 기회이다. 좀 차분하고 절도 있게 일본을 알고 또 우리는 어떤 건지 저는 그런 식으로 저 자신도 해나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해주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추경이 어우러지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있겠죠.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얘기하고 나서 한국은 예외지만 하는 이런 어떤 이 마지막 이 사족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장, 그런 나라,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서 준비한 내용 다 마무리하겠습니다.